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엄근진 기자 대우점 뉴스 채널 제 영상에 많은 질문들을 댓글로 달아주셨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된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이순이자인데,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된 설명에서 이제 이순이자로 설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1순위가 먼저 청약 넣고 마감되지 않았을 때 2순위자가 넣는 건가요? 아님 1순위, 2순위자가 같은 날 동시에 청약을 넣는 건가요? 뉴스 보면 1순위 마감 이런 게 많던데 서울에서 무자녀 2순위자는 신혼특공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 싶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영상에서 뭐 1순위, 2순위라는 설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마주치는 1순위 마감, 뭐 2순위 마감 이런 여기에서 말하는 1, 2순위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보통 말하는 1순위 마감, 뭐 2순위 마감 이 얘기는 일반 공급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굳이 그 신청 자체에서 1순위, 2순위를 구분해서 신청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일단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 신청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느냐 이 문제에서 1순위, 2순위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서 말하는 1순위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말하는 1순위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 걱정하지 마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기회가 있을 때 좀 도전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회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청약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주택 청약 자격과 관련된 영상에 붙은 댓글이었는데요. 질문을 읽어볼게요. 이번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어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청약은 가능하다니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부모님 주택을 두 개 보유 중이신데요. 제가 같이 살면서 분양을 받고 추후 팔 경우 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지금 같이 사시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인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계신였는데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청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상당히 지금 조금 기분이 좋으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서 분양을 받고 추후에 팔 경우에 과연 이 해당 질문을 넘겨주신 이분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인데 일단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과 조금 세대를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센터나 그 이제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서류상으로만 세대 분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부모님한테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런 사실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서류상으로는 세대 분리가 돼 있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봤을 때는 너는 오히려 속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부모님과 각각 별도의 어떤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 살고 계시는 주택의 어떤 구조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 같은 주소인데 세대 분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세대 분리가 됐고 실제로 그렇게 경제적인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이미 부모님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나는 이제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그 분양받은 주택을 팔 경우에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이거는 저기네요. 그 임대소득세 관련된 영상에 붙은 댓글이었습니다.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지 정확히 알려주실래요? 비소형주택 세 채 이상이래야 과세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해서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자, 임대소득세는 제 영상에서 잘 설명을 몇 번 했지만 일단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1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혹은 해외에 위치한 주택에서 뭔가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1주택자는 일단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자, 2주택자부터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주택자 중에 한 채라도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받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 3주택자는 그 3주택 중에 한 채라도 월세를 받고 있으면 과세 대상인 거고요. 만약에 한 채도 월세가 없지만 전세를 받고 있다면 그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경우에 역시 그것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당국에서. 그런데 3주택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소형주택이다.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을 빼주게 되거든요. 그 소형주택의 기준이 뭐냐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해당 과세기관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면적도 작고 금액도 낮은 그런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진다는 거죠. 그 임대소득세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이 세 채 이상인 경우에 바로 그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다. 임대소득세 계산에서. 비소형주택,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이 세 채 이상인 경우에 바로 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1년 말까지는 일단 그렇게 계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일단 소형주택은 빼지지만 2022년부터는 소형주택도 이제 주택세 계산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사업자 관련된 질문인데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취소는 안 되겠죠? 아빠가 월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세대로 오래된 3주택이 되어서 피부양자 혜택만 못 받게 되나 봐요. 80이 넘은 분이 겨우 기초연금과 월 50만 원 넘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건강보험 내게 되면 어쩌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자, 일단은 이분은 지금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등록하는 관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있고 지자체가 있어요. 근데 달라요. 세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사업, 내가 어떤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그 월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등록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이런 월세를,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니 내가 세제 혜택을 받고 대신 나는 어떤 그런 임대 의무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등록해달라라고 하는 게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세무서에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은 지금 국세청에서 의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그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연 2천만 원이 안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일단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임대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게 의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지자체에 등록을 했다면 그것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의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 임대 의무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세무서에는 등록하는 게 뭐 의무가 생기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일단 이분이 지금 가장 고민이신 게 어쨌든 피부양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을 내게 되면 뭐 수입이 많지도 않으신데 결국은 더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자체까지 등록하시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세무서에 그 등록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올해부터 정부에서 이 RHMS라고 해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등록을 안 해도 이미 이제 다 99%다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세무서에 등록을 안 했어도 이미 다 알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알게 된다는 거고, 뭐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상실되느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무서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이미.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지자체까지 등록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임대소득,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시는 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했을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월 50만 원 정도 지금 월세를 받고 있으신 거 보니까 1,000만 원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자체까지 등록을 하심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와 조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문가 상담은 꼭 뭐 그 민간 유료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세무사분들이. 그래서 구청에 그런 세무 상담 창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물론 지자체까지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 의무, 예를 들어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내가 쭉 임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한 번에 확 많이 올리지 못한다는 점, 그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그 상담만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청약,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관련한 질문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본인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새로운 질문들 제가 또 엄선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 엄근진 기자 대우잼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부동산 투자가 처음입니다. 제가 공 들여서 쓴 책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엄근진 기자가 전해드리는 대우잼 뉴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